간단하게 두 분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일요일 날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록밤을 쓰고 연출한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초록밤에서 아버지 역할을 맡은 이태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두 분께 이런저런 얘기 좀 여쭙고 여러분께 마이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여러분 질문 최대한 많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초록밤이라는 작품은 작년 부산영화제 때 소개되고 상관왕을 차지했던 작품이고요. 정말 제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드린다고 하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좀 무겁잖아요, 분위기가. 그런데도 여름에 좀 어울린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올 여름에 한국 영화 그 빅4라고 해야겠죠. 큰 영화들도 좀 많이 하고 극장들이 살아나는 분위기긴 한데 그 와중에 사실은 좀 더 주목해야 될 영화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사실은 극장 혹은 영화, 지금 시대에 질문 던지는 걸로 가장 어울리는 영화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초록밤이 제 인상 깊었던 영화예요. 그래서 감독님과 인터뷰할 때도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눴지만 오늘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이 작품 처음에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제목이 초록밤이잖아요. 원래 원제는 좀 다른 거라고 알고 있는데 초록밤이라는 제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영화는 제가 가족이 여행을 가는 이야기를 쓰고 있던 와중에 제가 2016년이죠. 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을에 외할머니가 반대구나. 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외할머니랑은 좀 자주 뵈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슬픈 감정이 많이 들었었는데, 친할아버지는 이 영화처럼 저희랑 아버지랑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하셔서 제가 뵀던 기억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거기 상주로 있는 제 모습이 되게 이상했었고 거기서 어떤 감정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한 감정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까 하다가 이 가족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을 정리하러 내려가게 되면서 여행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의 이야기가 완성이 되었고, 초록밤이라는 제목은 사실 저희가 한 7, 80페이지 정도 됐던 시나리오였었어요. 지금보다 내러티브가 좀 더 강했고 대사도 좀 더 있었던 이야기였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왠지 뭔가 내러티브가 다 싹 빠져도 영화가 성립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좀 있던 시기였었어요. 그때 OTT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좀 있었었고 코로나 때였었는데 대작들이 굉장히 실패하는 모습들 보면서 영화가 뭘까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했었을 때 저희가 아무튼 이렇게 됐었었고, 제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다른 제목이었었는데 저희가 영화를 만들면서 내러티브가 뺀 자리에 약 극단의 초록의 기둥을 넣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낮의 초록과 밤의 초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화를 다 끝내고 나서 저희가 이거 제목을 뭐로 할까, 뭐로 바꿀까 얘기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저희가 촬영 노트에 있었던 초록의 밤으로 물들이겠다라는 그 말이 보였었고, 되게 자연스럽게 초록밤. 결과적으로는 처음엔 초록밤이라는 느낌과 어울리지 않는 영화였을 수도 있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록밤 제목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또 제가 추가로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단톡 여기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에 톡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이 작품에 제안을 받으셨고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예, 저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었어요. 어느 분이 추천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내 이름이 이렇게, 저는 원래 연극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여쭤봤었죠. 그랬더니 협회 어느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같이 어머니로 출연하셨던 우리 김민경 씨한테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전화번호 알아가 저한테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본을 연극을 하면 시나리오를 읽어봤더니 조금 답답한
저는 아버지의 역할이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야, 아주 그 묘한 그 매력, 그리고 요즘 살아가는 그 아버지들의 그런 느낌을 살짝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자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윤서진 씨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건장하신 분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 이분이 이러구나. 근데 사실 그 촬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참 저를 많이 좀 말로는 괴롭힌 게 아닌데 소외감을 많이 느끼게 했어요. 왜냐하면 연극은 제가 많이 출연했습니다만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편 한두 번, 뭐 그다음에 이제 역할로 보면 굉장히 큰 역할인데 이런 역할을 맡아오고 있었을 때 보통 우리는 말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연극 쪽에서는 거의 말을 또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있으면 좀 친하게 이렇게 얘기 좀 해주면 좋은데 저하고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 거리감을 약간 두는 거 같고서 이게 뭘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아, 이런 면 때문에 나 그 연기자한테 거리를 두면서 뭔가 자꾸 느끼게 해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조금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영화를 찍고 나서 많은 그 연기를 하는데 지금도 연극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면적인 거, 내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은 그 고민을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네. 지금 여러분 보셨어서 알겠지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내러티브 영화, 그 이야기를 많이 전달하는 영화랑은 좀 다르죠. 굳이 약간 표현한다면 좀 물들게 하는 영화에 가깝고 설명하기보다 느끼게 하는 쪽의 영화에 훨씬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굳이 한국 영화에 한정할 것도 아니지만 많은 영화들이 너무 지나치게 뭘 담으려고 하고 너무 넘치기도 하고 과잉적인 걸 좀 과시하는 게 많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근데 그 와중에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거의 반대로 뺄셈의 영화였고 아까 시나리오도 70매밖에 안 됐다고 했지만 그 70매를 쓰고 그냥 거기 그대로 찍은 게 아니고 되게 많은 걸 만든 다음에 빼는 과정으로 이렇게 밀도를 높인 쪽으로 만드신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님 이제 연기 지도하실 때도 연극 무대는 어쨌든 무대를 장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그걸 절제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듦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연기 지도나 이런 것들 좀 하셨는지, 뭘 좀 요구하셨고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제일 힘드셨는지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 선생님께서 원영이 실제 영화에서의 아버지는 굉장히 좀 힘이 없는 정말 그 뭐 죽은 식물과 같은 느낌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뵀는데 너무 안 그러신 거예요. 너무 아침마다 10km씩 걸어 다니시고 현장에서 앉아 계시지를 않았어요. 막 너무나 그냥 걸어 다니시느라 에너지가 너무 넘치셔서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누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대사가 없다기보다 말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일부러 뺐다라기보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집에서는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느낌들도 있었고 아버지가 실제로 좀 소외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그게 사실 아버지가 소외되는 것들이 뭔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서 선생님께 제가 최대한 좀 소외시키려고 스태프들한테도 가까이 가지 마라, 이렇게 해라라고 요청드렸던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조금 좀 차갑게 말씀드렸던 것도 있었었고요. 왜냐면 현장을 너무 편하게 느끼시는 것보다 좀 어색하게 느끼셨을 때 오는 그 어색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게 선생님께서 100을 다 채우시지 않아도 된다. 한 70 정도만 채워주시면 30은 우리가 채울 테니 그런 말씀을 해드렸었을 때 처음에는 되게 혼란스러워 하셨었는데 저희가 한 10회차 넘어가서부터는 적응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사 안 하시는 것도 좀 편해하시고 그러면서 카메라에 내가 얼굴이 안 나올 때도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빨리 캐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님께도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 워낙에 베테랑이시고 연극 무대에서 오래 활동하셨으니까 연기야 말할 것도 없지만 매체가 다르니까 조금 다른
종류의 연기들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험이 배우님께도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표현하는 거에 대한 뭔가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방식들을 좀 얻은 게 있으셨는지. 예, 그 사실 저는 이제 그 연극을 그 민회극단 우리 그 전통 연희 쪽에서 출발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그 연극 번역극 내지 여러 연극을 했었어요. 저도 지금도 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연기를 했었을 때 극장의 구조를 보고서 힘과 에너지 조절,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표현해 낼 건가, 그다음에 그 소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그 연기 영화를 하면서 가장 크게 와 닿았던 것들은 그 진짜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뭔지 꼭 밖으로 외적으로만 표현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그 내 몸이 표현을 알아내는, 알아서 표현해낼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보니까 머릿속으로는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체험에 있어 느꼈던 것들은 그래도 가깝게 다가져오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굉장히 고통이 좀 많이 따랐어요. 근데 참 좋았던 것은 우리 윤 감독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에 그 대본에 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써 있으면 보통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 대사만 이렇게 가지고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 보통 그 준비가 슈팅 들어간 준비가 딱 돼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뭐 질문도 하고, 그럼 내 생각도 얘기하고, 그냥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이거 있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것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보여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유도를 아주 잘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상은 카메라에 적응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카메라를 봤었을 때 긴장이 정말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 역할로 들어가서 표현해내는데 그 연기를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또 끝난 다음에도 내가 이제 혹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아니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런데요. 됐어요. 이따 그 다음 씬 넘어면 또 소외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옆에 가기가 굉장히 좀 적어요. 좀 다가가서 좀 무슨 얘기는 좀 들어보고도 싶고 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얘기하다가 뭐 자기들끼리만 됐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윤 감독께서 뭘 원하는구나 연기자한테라고 하는 게 조금씩 다가갔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좀 이런 이거 매체 연기를 좀 일찍 했었으면은 후배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한테 좀 더 연기의 영화 연기라는 것과 무대 연기라는 그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네. 이제 추가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카메라 앞에서 쓰는 걸 그냥 두려워하시는 게 좀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카메라 자체를 두려워한다. 근데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 감독이랑 저희가 검은 천을 덮어놓기도 했었고요. 카메라 최대한 보이지 않게. 그리고 앵글도 선생님이 카메라를 보실 수 없는 위치에 나중에 저희도 자연스럽게 선택이 됐던 것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도 연출자지만 촬영팀의 그 전문성을 보고 주눅이 들 때가 좀 있거든요. 워낙 전문적으로 일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랑. 근데 그거를 배우들도 충분히 그게 좀 느껴졌어가지고 촬영 감독이랑 카메라를 최대한 좀 뺄 수 없겠냐. 저희가 그래서 점점 더 멀리 갔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저희가 초록방이 프레이밍이 되게 예쁜데 저희가 앵글을 예쁘게 찍은 영화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좀 이게 되게 좀 안정된 구도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우들이 카메라를 두려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느낌들을 이번 저도 많이 배웠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나씩 올려주고 계신데 제가 중간중간에 섞어서 이 질문들 녹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개괄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제 분류법인데 크게는 두 가지 종류의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영화가 있고 혹은 이야기는 매우 단순한데 나머지 표현들로 뭔가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영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굳이 얘기하면 후자에 훨씬 더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은 매우 사실 별거 없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대단한 뭐 스펙타클 있는 사건이 있어서 뭐 따라가게 만드는 건 아닌데 그
그 사이에 있는 사이사이의 시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시간들 있잖아요. 사건화되지 않는 시간들, 그것들을 매우 공들여서 찍어주고 그걸 보다 보면 서서히 뭔가 물들어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하나의 어떤 감정이다, 어떤 느낌이다라고 지정하기보다는 이게 뭘까라고 같이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주요식 가까운 것 같고, 영화가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배우님이 70 해주시면 나머지 30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역할들을 해주시고 대신에 카메라가 거리를 벌리고 나머지 것들, 음악이든 뭐 아니면 이 영화에 주요하게 나오는 빛깔이 초록빛이든 미장센이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매우 회화에 가까운 느낌이 주는 영화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다가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감될 수도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의미들이에요. 특정 장면들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는 전제로 꼭 그렇게만 보시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감독님과 배우님의 어떤 해석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궁금하신 게 이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에 그 아버님의 경비실에 혼자 있을 때 어떤 심정, 느낌, 특히 거기서 어떤 통화 내용을 듣고 놀란 건지, 그리고 거기에 약간 엷은 미소가 띄어지는데 그 미소가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분 다 답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전화 내용은 시나리오상에서는 그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다는 설정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녹음해서 넣었었는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갑자기 너무 설명을 하는 느낌이 좀 확 들어서 그 장면을 고민을 하다가 그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면 스티븐 연이 어딘가에 납품을 하려고 채소들을 그러다가 그 다음날 뭐가 전화를 한 통화 딱 받고 그렇게 빠그라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통화 내용은 안 들려요. 그냥 딱딱딱 요 정도 말을 하고 있구나 정도만 들리는데 그 장면 보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거든요. 저희도 약간 그런 식의 맥락을 좀 찾고 싶었던 포인트였는데 고백을 하자면 생각보다 그게 잘 살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워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써왔던 거에는 시나리오 설정상에는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전화받은 내용은 사건 종결되었으니 이제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 된다, 자살로 끝났다. 거기 이후에 사실 아버지는 오심은 벗어났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정말 아버지한테 평화를 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저희가 그 다음 장면을 연결시켰던 것이어서 일단은 그렇게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 저 감독님 얘기하신 게 조금 더 연기자적인 입장에서 이제 좀 그 표현을 하자면 그 사건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화를 받은 이후에 죽음이라는 것이 뭐지? 나한테도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올 텐데라고 하는 그런 그 담담함 속에서의 그 과거, 그 아버지의 그 회상, 그런 느낌을 가지고서 했어. 근데 사실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그런 생각으로 연기를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게 짧은 건데 그 짧은 그 시간 속에서 과연 어떤 죽음이란 것이 어떤 건지, 우리 아버지는 어땠을까라는 그런 표현, 생각, 그 다음에 또 그 과거의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그 회상을 한번 해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그런 식으로 약간 특정 감정을 딱 지시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삶이 다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게 만들기도 하고, 그 순간에 한순간을 그냥 포착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갖고 와서 어떻게 확장되는지는 어떻게 보면 철저히 관객에게 달려있는 영화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되게 좀 뭐랄까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영화인데, 영화의 주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의도로 이런 것들을 포착해서 좀 더 표현을 하셨고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사실 이 영화는 저희가
극단과 극단의 충격에서 오는 그 진동을 통해서 영화를 끌고 나가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던 영화였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큰 내러티브가 있죠. 그러니까 쫓겨나야 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 누군가를 쫓아내는 상황에서 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감정들과, 그리고 카메라의 거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초록과 초록의 극단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어떤 진실들과 상식들이 정말 맞나에 대한 걸 다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알고 있던 초록이 이렇게 음습한 컬러였어 라고 느낄 수 있고, 그 가족한테 누구도 돌을 던질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처음에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시작을 했었다가 거의 골조만 남기고 다 뺐거든요. 아주 그냥 구조만 남기고 뺐던 그 이유도 우리가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라는 영화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 영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영화 너무 필요하지만 저희는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라기보다 여러분 제가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라는 접근을 했던 영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 영화를 보시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굉장히 불친절하고 어려운 영화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100억을 갖고 영화를 만든 것도 아니고 1억 남짓한 돈으로 영화를 찍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도 우리는 해야 되지 않아? 라는 게 저희의 또 책임감이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으로 영화를 찍었었어요. 그때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초록과 초록의 그 대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이나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정치적인 올바름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시면서 다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초록이 이런 색인지 몰랐다. 그게 아마 우리 가족을 보는 시선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 그 여지를 좀 남겨두고 싶었던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인터뷰 하셨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게, 초록색 정할 때 뭔가 여름이고 하니까 초록초록하게 이렇게 색깔 한번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촬영 감독님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셔갖고,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시나리오부터 제가 요청드렸던 게 이 가족 되게 우중충하고 영화 무거운데 화면은 정말 화사해야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부터 초록초록의 나무들을 막 써놨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찍었던 철산 주공 아파트가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보다 나무가 더 높고 이런 곳이었었는데, 그러다가 촬영 감독께서 욕심이 나셨는지 감독님 밤도 초록색으로 물들입시다 라고 해서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게 나중에 이거 후보적으로 만진 게 아니라 현장에서 초록 조명을 엄청나게 뿌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면 결국에는 이게 영화는 그런 것 같아요. 감독의 머릿속에서 모든 게 나왔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갈 수도 있는 거를 다시 한번 경험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이거 평론을 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약간 좀 첨언을 조금 더 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의 종류는 되게 많죠. 사실 100편 있으면 100편에 다 다른 종류의 영화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진 것 같긴 해요. 이야기를 잘 전달하거나 눈이 즐거운 영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조금 다른 결의 영화들을 보면 좀 낯설기도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영화를 포함한 예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초록색이라고 하면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 이미지 바깥에 뭐가 있다라는 거, 혹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화면으로 다시 볼 때 되게 기이한 느낌들이 들거든요. 그걸 통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나 틈을 주는 거고, 사실은 사건이 되게 복잡하거나 뭔가 되게 많은 정보를 쏟아낸 영화는 아니죠. 근데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낯설다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뭔가 내 의견을 더해야 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틈들을 좀 많이 벌려준 영화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영화가 뭐냐라고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 제가 최근에 제일 절실하게 느낀 거는 극장이란 공간이 필요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시리즈나 OTT나 드라마도 재밌는 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오영우 드라마 열풍이기도 하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은 얘기기도 하고. 근데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경험하신 것처럼 극장에 강제로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영상들이 강제로 주어져요. 그러면 뭔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혹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이야기만 따라가게 된 영화들은 그것들을 못할 경우가 많은데 이런 종류 영화들은 일부러 이야기를 되게 미니멀하게 만들고 사건을 간소화해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께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뭔가 얘기를 덧붙일 수 있고 오늘 감독님 배우님이 해주신 얘기도 그 중에 이제 일부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가이드를 삼아서 여러분 각자의 초록색들을 한번 상상해 보셔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초록색이라는 것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늘 관습적으로 젊음, 생명, 여름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초록색만큼 죽음에 가닿아 있는 영화 그 색깔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해서 들어서 약간 관점을 달리 보게 만들어주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고요. 동시에 또 이게 되게 뭐랄까 아까 조명도 많이 치고 사실은 굉장히 판타스틱하게 만들어낸 영화거든요. 장면들을.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은 이유는 매우 사실적인 화면들을 잘 잡으셨어요. 실제 삶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 표정들, 시간들을 매우 잘 잡고 계셔서 이런 촬영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또 특히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례식장의 장면이 되게 너무 사실 같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좀 그래서 애잔하기도 하고 해서 복잡한 심경이 들었거든요. 그런 씬들을 잡아나가는 방식이나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사실 그 장면, 장례식장 장면은 저희가 거의 30번 정도를 찍었던 리허설을 포함해가지고 저도 그 중간에 그만둬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되게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가지고 심지어 오민혜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손발을 떠시더라고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근데 저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어서 그렇게 했었고 그때 결국에는 소통인 것 같아요. 제가 배우분들한테 어떤 말을 드리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거 저는 느껴져요. 최대한 이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우리 그런 거예요. 글씨를 내가 쓰면 편한데 누가 썼던 걸 똑같이 따라 써야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디렉팅이 가끔 그런 느낌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게 위험할 수 있어서 최대한 그런 말씀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실 것 같냐라고 질문을 많이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감독님 되게 뭐 소통하시는 분이네요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연기를 잘 몰라요. 감독들이 연기를 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연기를 알겠습니까? 그러면 배우분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촬영 감독이 나한테 제의해 주듯이 배우들도 디파트먼트로 저는 봐요. 당신들이 나한테 제안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회의도 많이 하고 결국에는 저는 어떤 디렉팅의 원칙은 다른 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배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장면들은 저희가 뭐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최대한 이분들 플레이어들이 무대에서 놀 수 있게끔 세팅하는 일을 저희가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계속 고수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결국에는 네, 영화라는 거는 서로의 여러 사람의 공이 들어가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배우분들한테 이렇게 요청드렸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 장례식장 장면 얘기 생각이 하나 나가지고 제가 웃었는데요. 원하는 게 있었어요. 굉장히 그 아버지 같은 경우 소외되면서 그 거기에서도 그 가족 간에도 말도 못하고 그걸 가슴속에 담아야 되는 그걸 계속 엔지가 나 찍었어요. 찍는데 제가 가만히 저기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뭔가 소리가 좀 질릴 상황이면 나오는 거 아닌가 한번 제가 옆에서 얘기를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한번 다시 한번 뭐 찍어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리를 좀 질렀어요. 갑자기 칵 하더니 얼굴이 그냥 불구름 와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아무 소용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좀 장례식장 얘기를 하니까 그때가 이제 초반이었었거든요. 그죠? 초반에 찍어가는데
그 아버지의 등의 모습이 보이더라도 장례식장에서까지 그 형제들이 싸우는 거, 돈 문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듣고서도 거기에서 가슴속에 침 눌러야 되나? 라는 그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그걸 단칼에 자르시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해서 지금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칼에 자르신 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원하는 그것이 아니었었던 거였죠. 그때 제가 거의 2회차 때 찍은 장면이에요. 가장 어려운 장면이었어서 가장 앞으로 빼서 찍었던 거였거든요. 그때는 연기가 좋지 않아서 중단시켰던 거. 이게 영화가 보통 우리가 감독의 예술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일정 부분 사실이긴 한데 지금 두 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 사이에 있는 무언가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있는 절충한 합의점 혹은 둘 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순간들이 나올 때 그거를 카메라에 찍는 것 같고, 좋은 영화랑 그렇지 않은 영화, 이건 철저히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만 구분하는 기준점이 그건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이 담겨있냐 없냐라고 하는, 정확하게 시나리오대로 가고 시나리오를 그냥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는 영화는 사실은 재미없죠. 애니메이션과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실사 영화만 할 수 있는 게 이 스태프들의 얘기들, 배우들의 어떤 리액션들, 반응들까지 같이 교감하고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을 포착하는 그 작업인 것 같고, 저는 최근 몇 년 동안의 한국 영화에서 그것들을 포착한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담겨있는 영화라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이 좀 느껴가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촬영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면,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카메라가 되게 거리를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흔한 패닝, 틸트 이런 것도 거의 없고 최대한 안 움직이려고 하고, 움직여도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심지어 컷 수도 아주 작습니다. 100컷 정도밖에 안 되죠. 이런 카메라 전반적인 접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우선 좀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적다. 우리가 무언가를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듣고 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 엘비스란 영화 컷이 그렇게 많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편집 기사가 죽지 않았을까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뭔가, 저는 그래요. 우리가 안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조금 더 바라보고 조금 더 자세히 들으면 해결될 것들이 되게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원칙에서 접근했었었고, 그리고 촬영 감독이랑 촬영을 하기 전에 저희가 코티를 짤 때 약속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면서 저희가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MSG처럼 딱 쓰기만 하면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실제로 있어요. 클로즈업이라든지, 카메라 들고 뛴다든지, 패닝이라든지 여러 기술들이, 연기에 대한 기술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그 약속을 했어요. 우리 그거 쓰지 말자. 그런 거, 우리가 촬영 감독 같은 경우도 상업 작품을 하시고 드라마를 찍는 촬영 감독이어서 거기 굉장히 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기술들에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는 원칙을 세웠던 게, 우리 영화에는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재료를 하나도 쓰지 말고 이미지의 힘으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을 해보는 게 되게 이 작업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 나눠서 자연스럽게 카메라는 멀리 빠지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좀 움직이긴 해요. 앞으로 살짝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역시도 저희는 관객분들이 이 포인트에서 좀 지루할 테니 감정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지점에서는 저희가 카메라가 움직이면 볼륨도 같이 줄어들거나 같이 커져서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산들을 좀 해서, 이게 아무리 저희가 설명을 좀 뺐다고 해도 모든 이 영화 프로세서의 목표는 관객들이 보실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꾸준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객들을 극장에서 지루하지 않게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묶어두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네, 배우님께도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아까 계속 해주셨던 얘기이긴 하지만 이 빼는 연기를 좀 해야 되는 영화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화 전체의 서사를 시작하고 문을 닫는 역할이 또 이 아버지였고, 그래서 아버지 시점에서 이 상황을 느끼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라고
생각하고 이 캐릭터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어, 저는 그 제 나름대로 그 생각을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했던 한 부분은요. 그 반응적인 것을 갖다 무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해봤었습니다. 그 반응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단절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감독, 계준 감독께서 말로서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었었고, 이렇게 무건 속에 그러한 것을 비춰주셨고, 또 그리고 또 그 대본과 무관하게, 무관하게 유도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제가 그 작품에서 그 아버지 역할을 표현해 내는데 굉장히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항상 모든 것들이 그 하면서 무거워야 되겠다. 발걸음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가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의 그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손 뻗는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뭐 나한테 올 수 있는 반응을 미리 알고서 단절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꾸준히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장면 같은 경우 저기 밧줄에 목을 거는 장면 같은 경우도 그 한밤중에 그때 찍어서 촬영을 그때 했었는데요. 그걸 찍는데 계속 뭐 이런저런 얘기를 유도를 좀 해주더라고 해주는데 제가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 이런 뭐 행사를 하다가 그 당시에 어린 학생이었었는데 그 진해 그 분안계라는 곳에서 제가 그 이런 그 행사를 뭐 하나 했었는데 그 애가 그 에드벌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드벌린 같은 데서 바람이 부니까 그 경술운동장 같은 데 묶어가지고서 이렇게 옆에 놔둬서 이게 놀잇감이 된 거죠. 그 놀잇감이 된 건데 그걸 놀잇감을 미끄럼틀 타듯이 하다가 그 친구가 그 찢어지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평소에는 그냥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걸으면서 잠깐 그 한 순간에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가 그 아버지 앞에서 했던 행동이라든가 그 죽음이라는 것이 와닿는 부분 그리고서 내가 왜 이 밧줄을 바라보면서 이 마감을 생에 대한 마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던가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던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스스로가 그냥 몰입해서 빠져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봤었으면 그냥 잘. 네. 지금 결국은 뭐 소위 말하는 영화의 밀도, 뭐 장면의 뭐랄까요, 그 채워지는 느낌 같은 거는 이런 걸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거기 클로즈업이 들어가진 않고 거리를 두고 관객들에게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이사이 행간에는 다 어떤 의미들이 녹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정확하게 그 의미로만 전달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런 구성이 이 작품의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싶고 요건 두 분께 다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드라마 찍는 것처럼 쉽게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되게 공이 많이 들어간 장면들이잖아요. 이 여러 시도를 꾀한 장면 중에 가장 까다로웠던 씬이 무엇인지 감독님 입장에서 배우님 입장에서 하나씩 말씀 주시면. 예, 오히려 의외의 장면들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까다롭다는 게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왔을 때인데 이 얘기하면 다 놀라시는데 어머니가 개를 바라보고 그 다음 장면 차로 넘어가잖아요. 차가 이렇게 쫙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쭉 넘어가는 장면인데 저희가 그 장면을 가장 많이 찍었던 기억이 나고 그게 제가 다 뒷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차조차도 감정이 좀 드러나야 한다. 너무 어떨 땐 빠르고 또 어떨 땐 너무 느리고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가 기루 씨가 직접 운전을 하셨던 장면인데 그 장면을 정말 많이 찍었던 기억이 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장면 찍고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 장면 보는데
그 가족의 쓸쓸함이 좀 많이 더 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장면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그 장면이에요. 그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막 주민들도 막 야 시끄럽다, 네, 이거 언제까지 켜놓을 거냐. 영화 보시면 되게 어두워 보이지만 거기 정말 정말 새 초록으로 저희가 그냥 가로등 저희가 다 설치한 거거든요 뒤에. 원래 가로등이 없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막 아줌마가 우리 집 와보라고 막 이런 얘기까지. 죄송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근데도 되게 쉬울 것 같았는데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나서 아 이런 게 진짜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비현실적인 색감이 사실은 이 영화가 여러분께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순간인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게 제일 영화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자동차 뒷모습에도 어떤 감정이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찍는 거고,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감독이랑 소위 말하는 프로듀서, PD랑 제일 싸우는 부분이 아마 그런 거예요. 똑같은데 왜 계속 다시 찍어? 그러니까 영화 감독때 저는 그게 또 편견일 수도 있지만 영화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같은 장면을 수십 테이크를 찍어요. 근데 수십 테이크 중에 그 장면에만 걸리는 혹은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담기는 어떤 정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감독인 건 거죠. 배우님께도 한 말씀. 예, 저는 뭐 까다롭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영화 속에 그런 장면이 하나, 저 옷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데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뭐 옷을 벗어서 제 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좀 굉장히 망설였는데 이제 그 감독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럴 때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다른 것보다도 정말 작품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내 옷을 벗겠다. 예, 예. 그리고 진짜 쑥스럽더라고요. 제가 부산 영화제에서 그 장면을 보는데 아유 저런 모습을 보고 관객들이 어떻게 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근데 그게 제가 설득을 당했다기보다도 설득을 해서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아주 구수하게 자세하게 그런 얘기를 저를 계속 설득해주고 안 벗으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장면의 작품의 내용이 그 아들과의 그 관계, 아버지가 결국은 이따가 아들을 데리고 사우나에 가는데 거기에서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와 그런 모습이 벗고서에서도 탕 안에서도 말이 없이 서로 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벗었으면 좋겠다,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근데 좀 사실은 좀 창피했습니다. 감독님께 말씀의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그 장면에 대해서. 네, 제가 그랬었어요. 그 장면은 필요했었어요. 아버지가 빨개벗겨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고모들이 앞에 한번 휩쓸었잖아요. 그때 아버지 소주 먹는 그 뒷모습과 붙는 장면이어서 이건 아버지가 그냥 거의 다 보여줘야 된다는 입장이었었고, 저는 최대한 혼자 민망하실까봐 저희가 누드 모델 분들도 섭외해 왔었거든요. 그분들 굉장히 비싼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몇 명 좀 벗고 있을까 얘기도 했었고, 여자 스태프들은 다 저희가 못 들어오게 했었었고, 통제하면서 찍었던 곳이 있어서 네, 저도 그 장면 굉장히 만족해요. 왜냐면 저희 영화가 진짜라고 느껴지는 게 그런 순간들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 영화에 사우나 가는 장면을 그렇게 본 건 저도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저희가 되게 좋아했던 장면이긴 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까지 맡겨두고 있다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들깨가 나온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밧줄, 이 두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죽음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 장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러티브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이 갖고 있는 감정에 대한 설명은 필요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거를 시각화하여야 한다, 이 영화에서는. 그게 설명이 되거나 어떤 이런 부분을 넘어서 우리가 눈으로 좀 보여줘야 한다라는 고민이 있어서 저희가
아버지의 올감에 있는 아버지의 불안감을 최대한 좀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들깨를 바라보는 장면 역시도 엄마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노에 대한 불안함을 어떻게 좀 시각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 눈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게 영화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그 김민경 배우님께도 선생님 이거는 걔가 무서워서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망가진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엄마 역시도 가장 엄마의 그런 뭔가 좀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 나올 때 걔를 바라보게 했었던 이유도, 오줌 넣을 때 엄마가 걔를 보는 것도 엄마가 여기서 한번 자신의 걸 한번 보여줘야 된다는 상태였었어요. 그게 아버지가 누드로 됐었고 그랬다면 엄마는 그런 상태에서 엄마의 불안함이 드러나야 한다였었고, 아버지가 고양이를 바라보고 느꼈을 거예요. 이게 내 아버지 2번 느꼈을 거예요. 고양이를 보고 땅을 파면서 한번 느꼈을 거고, 그 아버지의 여자가 목매달아 죽었을 때,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올가미를 마지막에 보잖아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내가 집을 갖고 왔으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아들한테 집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그런 두 장면은 작가로서 어떤 제가 느꼈던 어떤 의미보다는 감정에 더 집중했던, 그래서 감정을 시각화하고 싶어 했던 장면입니다. 거기서 좀 추가로 약간 질문을 드리면 그런 것들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 다친 개가 CG인가 어떻게 만들었나, 그리고 그 밧줄 같은 경우는 핀포인트 조명을 좀 약간 줘서 하얗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조명 주신 이유가 뭔가? 그 개는 굉장히 안전하게 촬영했고, 저희가 고양이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전문 업체에서 와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는 저희가 피만 이렇게 좀 발라놓고요. 그렇게 실제 CG 안 되고 되게 귀엽습니다. 근데 저희가 CG 업체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 왔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요청드렸던 게 그 다크나이트 크리스토퍼 놀란 보면 그 변호 하비덴트가 이렇게 돼서 반이 날아가잖아요. 그런 디자인을 원했었거든요. 그거 역시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저는 거기서 악하다기보다 할머니를 죽게 만든 원인 제공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누군가한테 굉장히 폭력적인 위협을 주는 사람으로 저희가 다방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개를 저희가 반만 했던 것도, 그 개도 원래는 누구를 물거나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개가 아니었거든요.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다쳤고, 누군가가 그 개는 그냥 불쌍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바라본 건데 엄마한테 위협이 되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드를 좀 만들고 싶었던 거였었고, 올가미 장면도 저희가 그 장면은 굉장히 판타지하게 찍었으면 했던 장면이에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판타지처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도 제가 계속 영화 내내 빼셔야 된다라고 요구드렸지만, 그 장면에서만큼은 마음대로 하시라고, 연극처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처음으로 열어드렸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장면을 조금 이게 판타지처럼 찍고 싶었는데 영화가 너무 사실적으로 다 표현되다 보니까 그게 판타지가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느끼는 분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매우 사실적인 톤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매우 환상적인 영화인 것 같고, 굳이 비교하면 저 약간 그런 영화들 좀 좋아하거든요. 기르르모 델 토로 감독의 파운드 미러처럼, 그건 완전히 이제 환상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사실 결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색감 잡아내는 거라든지, 거기 갑자기 하얀색의 줄이 있는데 거기 반짝반짝 빛나는 거라든지, 그게 사실 우리가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이지 구분하기 힘든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요거는 관객들이 어떻게 느끼는가는 각자 다르겠지만 확실히 환상적이라고 느낄 관객들도 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강기루 배우 오지 않으셨지만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 너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의 직업이나 나이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설정으로 이런 상황에 닥친 남자를 그리고자 하셨는지. 원영이라는 주인공이고 나이는 30대 한 중후반
됐을 거예요. 제 나이 또래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원영이라는 주인공은 장애 활동보조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직업이 그렇게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직업으로 느낀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주고 싶었던 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영이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촉이지. 왜냐하면 원영이를 보면 부모님이 어떠했는지 좀 보일 것 같아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원영이가 능력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애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영이가 지금 결혼을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어머니 아버지도 좀 보이지 않을까. 어머니 아버지도 사실은 우리 그렇잖아요. 97년도 IMF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사이에 우리는 많은 것들이 변해왔고 97년 IMF 때 마치 우리가 잘못으로 나라가 망한 것처럼 우리가 인지를 했었고 망한 사람들 보면 마치 우리가 잘못해서 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망했다기보다 그냥 그런 시대였던 건데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버지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산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원영이 아버지도 역시 딱 그런 스타일의 사람일 거고 그래서 원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부모님의 성실함과 그런 것들이었었어요. 뭔가 이 사람들이 뭐 그런 나쁜 사람들이나 무능력한 사람들이 아니다. 집 하나 없는 게 그렇게 죄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게 이 영화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딱 사건이 드러나진 않지만 좋은 사람들 같고 평범한 사람들 같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서서히 침몰해가는 과정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와닿는 게 아닌가 싶고 질문들이 꽤 많은데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질문보다는 이 소감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딱 두 분 소감만 조금 짧게 전해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답변 아니고 리액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가족 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질감이 느껴지는 영화였다. 같이 있어도 각자의 사건과 생각까지 공유할 수는 없고 약간 에도 도퍼의 차가운 도시 느낌의 공감이 느껴지는 영화였다. 라는 평이 있고요. 그리고 여행, 이야기, 영화, 빼기라는 키워드로 삶과 죽음을 우리들의 일상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거부 없이 받아들여지면서도 생각거리를 남겨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감상들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꼭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힘이 나네요. 정말로.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정리하는 질문들을 좀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영화 개봉해서 관객들 만나고 작년 부산영화제부터 해서 이제 관객들 꾸준히 만나고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극장에서 보고 소감을 남겨주신 이런 분들 만나고 또 이렇게 집을 통해서 어떤 얘기들을 전하고 할 때 좀 신경의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찍으실 때 부산영화제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일반 개봉을 해서 관객들 만났을 때 감독님의 신경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감독님한테 이 영화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사실 저가 이번에 많이 느끼는 건 영화라는 건 진짜 극장에서 틀어졌을 때 완성되는 거고 관객분들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정리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후반 작업에서 백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영화는 관객분들을 만나면서 백을 채워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최근에 많이 받아요. 그게 사실 제가 옆에 계신 송경훈 기자님의 작년 초록밤 인터뷰 기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면서 저도 영화에 대한 더 생각이 깊어지고 관객분들이 오늘 같은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사실은 제가 만든 영화라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관객분들 하루하루 만나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리뷰들을 볼 때마다 걔가 기분이 좋아요. 뭔가 관객들이 나보다 영화를 더 많이 알고 있는 느낌.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있는데 어느 순간이냐면 스태프들이 나보다 영화를 많이 알고 있다는 순간이 드는 순간이 와요. 촬영 중간에. 그 순간 정말 감독으로 행복해지거든요.
내가 안 나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관객분들이 이렇게 리뷰해 주시는 걸 보면 아, 영화는 이제 이 영화 초록밤은 이제 완성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돼서 아주 제 다음 글을 쓰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이 되고 이런 무모한 시도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배우님도 아까 잠깐 또 얘기해 주셨지만 이번 영화 작업, 연기하신 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영역으로 확장도 하고 경험이 넓혀진 기회이셨을 텐데 이 영화 다시 한번 뭐 지금 이렇게 관객들 만나서 얘기하고 나누는 이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배우님께 초록밤이 어떤 의미가 되셨는지. 사실 저는 좀 긴장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 그 개봉을 하고 28일날 개봉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함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있다가 오늘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장 와서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좀 있었습니다. 영화는 저한테는 좋은 계기를 마련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 계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영화를 하겠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어차피 그 연극 배우로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해 나갈 텐데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 이러한 부분을 내가 어떤 작품을 만나서 계속 그 무대에서 연기 활동을 펼칠 때에 잊지 않고 내 가슴 속에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그 인물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 감독님 좀 고맙게 생각하고요. 윤 감독님. 윤 감독님 죄송합니다. 내가 좀 긴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좀 미안했어요. 왜냐면 그 언론 시사회를 하고서도 그 대화 있다고 그랬었고 또 그 다음에 몇 번이 있었는데 제가 그 지방에서 연극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심사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서요 내려가 있어가지고 시상 내 마음 속에서는 같이 있었는데 아마 굉장히 서운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러한 것들이 마음으로도 미안하다는 생각, 또 전화를 통화를 해가지고 미안하다는 생각했었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정말 그 좋은 스태프들, 그다음에 좋은 감독, 또 통해서 내가 무대를 서는데 기본적으로 한 역할을 이러한 아버지 역할을 통해서 느꼈던 걸 아마 다음 작품 이제 9월달에 이제 막이 올라온 작품이 있는데요. 아마 거기에 좀 묻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아버지 역할이 하는데 그런 아주 비슷한 그런 내용의 작품이거든요. 꽤 많이 묻어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아까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록밤에 대한 글들이 좀 있어요. 뭐 신의 21에도 실려 있고 리버스라고 하는 그 독립 웹진에도 실려 있고 한데 제가 부산영화제 때 감독님 운 좋게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돼서 인터뷰를 해서 짧은 그냥 인터뷰에 관한 글을 썼었는데 그게 가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신의 21에서 최근에 또 촬영 감독님이랑 인터뷰도 추가로 하셔서 그런 인터뷰들을 보시고 이런 생각으로 만든 거구나 라고 보시고 또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면 다른 스펙트럼이 좀 열리지 않을까. 초록에 이런 빛깔에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이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기자로서 평론가로서 이제 최근에 워낙에 많은 변화들이 있다 보니 영화가 무언가, 영화가 뭘까, 우리가 사랑한 영화가 어떤 걸까라는 고민들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딱 되게 확실한 단호한 하나의 대답, 감독으로서 낼 수 있는 하나의 대답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좀 더 많이 사랑을 받고 많이 보여지고 많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록밤 보면서는 아주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좋은 영화의 기준이 보고 나서 내가 특별히 말을 보태거나 하고 싶어지지 않는
혹은 말로 더 덧붙여도 이거 별로 표현 안 될 것 같은, 그냥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여러분처럼 보시고 목격하시는 게 가장 좋은 길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 제가 로그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시놉시스, 이 GV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시나리오를, 아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찾아봤는데, 시나리오는 눈에 안 보이고 딱 그 로그라인이 보이는데, 이것보다 이 영화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밤의 로그라인이: 밤이 낮보다 어둡지 않고 낮이 밤보다 밝지 않은 우리 모두가 흩어지고 짙어지는 여름밤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게 영화를 가장 말로 적절히 설명해 주는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경험들이 여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다른 방식으로 여름에 어울린 영화가 여러분들께 좋은 경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 인사 말씀 드려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하셨던 말씀 저도 동의하는데, 최근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영화를 앞으로 만들 사람으로서 극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최근에는 이런 말로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극장에 쓸모 있어지는 영화를 찍어야 되겠다. 뭘 찍을지 모르겠죠. 제가 어떤 작품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뭘 하더라도 첫 영화를 이렇게 찍었던 만큼 앞으로 제가 나이가 더 들어도 뭐 한두 편부터 찍게 되더라도 항상 극장에 쓸모 있어지는 작품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영화인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초록밤 2번, 3번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그 초록밤 영화를 통해서 영화의 연기, 또 배우가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뭐 이런 기회가 저한테는 주어지지 않겠지만, 제가 이 나이에 또 언제 이런 그 영화에서 큰 역할을 해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저한테 주어진 역할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질문 남겨주신 분들께 몇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포스터를 드린다고 하니까 나중에 안내받고 포스터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휴일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